2005년 5월 14일 밤, 일본 전역이 한 무대에 주목했습니다. NHK 생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 일본의 목소리 시청률 32.4%. 1,0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TV 앞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한 무명 가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28살 스즈키 아카리. 아카리가 부른 노래는 일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노래였죠. 당시 일본에서 한국 노래를 공중파 생방송에서 부른다는 것. 그것은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카리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을 울렸죠. 40초간 이어진 기립박수. NHK홀 역사상 가장 긴 박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음악계는 변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문화 교류의 물꼬가 트였죠. 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곡을 위해 국경을 넘은 여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28살의 꿈.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음악 산업을 지켜본 음악 평론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2005년 초봄, 도쿄 신주쿠의 한 작은 기획사. 28살 스즈키 아카리는 사장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난 5년간의 활동 기록이 담긴 얇은 파일 하나. 그 안에는 2번의 음반 발매 기록과 3번의 방송 하차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일본 엔카계는 냉혹했습니다. 데뷔 초반 엔카 요정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아카리였지만 히트곡 하나 없이 세월만 흘러갔죠. 첫 음반은 3,000장도 팔리지 않았고 두 번째 음반은 기획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아카리를 점점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한때 주 2회 출연하던 지역 음악 프로그램마저 결국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 사장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그가 건넨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다음 달 오디션이 마지막 기회야.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마저 실패하면 계약 해지. 28살 가수로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이미 늦은 나이였죠. 그날 밤, 아카리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서 시작한 길이었는데 어느새 노래가 두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관객들의 무관심. 방송국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있던 시간들. 히트곡 하나 없이 사라져가는 동료 가수들의 뒷모습. 아카리에게는 더 이상 믿어주는 사람도, 부를 노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대학 동창인 미카가 서 있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는 미카는 일주일간 서울 출장을 다녀온 참이었죠. 친구가 건넨 건 투명 케이스에 담긴 CD 한 장. 한글로 빼곡히 적힌 가사지와 형형색색의 재킷. 제목도 가수 이름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카리는 무심코 CD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낯선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라는 것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묘한 감정. 마치 오래된 고향집 마루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따뜻함. 아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밤새도록 같은 노래만 반복해서 들었죠.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올 무렵. 아카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래였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부를 노래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고. 언어는 몰랐지만 감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멜로디는 낯설었지만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아침 아카리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카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한 곡의 노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벽과 마주하게 될지를. CD 케이스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아카리. 아카리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카리는 CD를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밤새 한글 사전을 뒤져가며 적어놓은 메모들. 몇 개의 단어 뜻을 겨우 찾아냈지만 노래 전체의 의미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이 노래에는 언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무렵 도쿄에서 음악 전문지 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가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죠. 일본 엔카 가수가 한국 노래를 부르겠다니, 그것도 오디션 무대에서요. 원곡은 한국의 한 소리꾼이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전통 음악의 정서에 현대적 감각을 입힌 독특한 곡이었죠. 한국에서도 대중적인 곡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음악이었고 일반 대중들조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한국 가수의 노래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일본 가수의 마음을 흔든 겁니다. 아카리는 그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샀고 제1교포가 운영하는 작은 한글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발음 연습을 했죠. 아카리가 노래방에서 이 곡을 부를 때면 기계는 채점 불가라는 메시지만 띄웠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카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곡을 수백 번 반복해서 들었고 한 소절, 한 음절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습니다. 한국인이 들으면 웃을 만큼 어색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카리의 목소리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그 안에 담긴 정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신나면서도 슬프고 낯설지만 그리운 느낌. 고향을 떠나온 사람의 향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 그리고 삶의 애환과 기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 이 모든 게 하나의 곡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국 음악계 관계자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한국적 정서, 고통을 예술로 바꾸는 민중의 지혜라고요. 아카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친구 미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카리의 노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카리만의 해석이 담긴 아카리만의 버전이 되어가고 있었죠. 엔카 특유의 비브라토는 절제했고 대신 한국 소리의 떨림을 살렸습니다. 일본식 발성이 아닌 배에서 울리는 한국식 발성을 연구했죠. 거울 앞에서 연습할 때 아카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곡이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대변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의 아픔, 인정받지 못한 외로움,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꿈. 이 모든 게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카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래로 마지막 무대에 서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송계의 금기를 깨는 일, 회사의 반대를 설득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일. 이 모든 벽이 아카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카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CD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카리는 다짐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죠. 과연 아카리는 이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오디션까지 남은 시간은 3주. 아카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설득해야 했죠. 월요일 아침 아카리는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그 한국 노래 CD와 함께 밤새 작성한 기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차가웠죠. 한국 노래를 일본 청중이 받아들일 리 없다는 거절이었습니다. 단 한 줄의 말로 거절당했고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아카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프로듀서를 찾아갔고 그 다음 날엔 음악 감독을 만났습니다. 반응은 모두 같았습니다. 일본 방송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습니다. 2005년 당시
한일 관계는 미묘한 시기였죠.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고 방송사들은 가뜩이나 민감한 시청자 반응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 콘텐츠는 철저히 배제되었죠. 드라마도 영화도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베테랑 프로듀서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들어간 순간 시청자 항의 전화가 빗발칠 거라고. 스폰서가 발을 빼고 방송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라고. 음악 감독은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한국 노래는 일본 대중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엔카와는 완전히 다른 장르라 오디션에서 어필하기 어렵다고.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일본 오디션 프로그램은 철저히 일본 대중가요 중심이었고 심사위원들 역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카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에 국경이 있나요? 좋은 노래는 언어를 넘어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요? 아카리는 회사의 모든 관계자를 만나 설득했습니다. 일주일간 6명을 만났고 6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아카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신주쿠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죠. 아카리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포기한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한다는 말, 위험하다고 무모하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카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아카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리가 이상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 노래에 매달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동료 가수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심지어 친구 미카마저 걱정했습니다. 그냥 일본 노래 중에 좋은 곡을 골라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아카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일본 노래로는 2번 실패했습니다. 잘 부르는 가수는 많았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이 한국 노래는 달랐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자신이 정말로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아카리는 마지막으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대신 분명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직접 한국으로 가서 해결하겠다고. 원곡 작곡가를 직접 만나 허락을 받아오겠다고. 사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인맥도 없는데 누굴 만나겠냐고. 하지만 아카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안 되면 무릎 꿇고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허락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말만 남겼습니다. 알아서 하되 회사는 책임 못 진다고. 그날 밤 아카리는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음악, 작곡가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한글 사이트는 읽을 수 없었지만 아카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일교포 한글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고 미카에게 여행 정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카리는 김포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준비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한일 사전 한 권, 그리고 CD 케이스 속 그 한국 노래. 통역은 한국어 회화책에 적힌 몇 마디 문장이 전부였고 숙소는 명동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한 곳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리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 만들어낸 용기였을까요? 일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아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2005년 4월 김포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아카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공항 안내판의 한글은 전혀 읽을 수 없었고 안내방송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간판, 표지판. 모든 게 낯설었죠. 아카리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출발 전 한글 선생님께 받은 몇 가지 문장들. 명동 어디예요? 음악회사 찾아요. 도와주세요. 발음은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죠. 공항버스를 타고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기 시작한 거리, 한국어로 떠드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아카리는 이방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작곡가의 이름은 아는데 연락처는 모릅니다. 소속사가 있는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아카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한국어 대화 소리, 낯선 음식 냄새, 모든 게 아카리를 압도했죠. 다음 날 아침, 아카리는 명동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CD 케이스와 메모장, 그리고 한일 사전. 아카리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음반 가게를 찾아가 이 CD를 보여주고 작곡가나 제작사 정보를 얻는 것. 첫 번째 음반 가게. 주인은 친절했지만 바빴고 아카리의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 주인은 CD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음악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몸짓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아카리는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메뉴판을 가리키며 겨우 주문했죠.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기타를 치는 젊은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카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청년에게 다가가 CD를 보여주며 메모장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CD를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소리꾼의 곡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죠. 청년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더듬거리는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그는 아카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유명한 분이고 홍대 근처에 작업실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도 청년은 친절하게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지하철 노선과 출구 번호까지 꼼꼼하게. 아카리는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글로 처음 제대로 배운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카리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역, 수많은 사람들. 길을 잃을 뻔했지만 청년이 그려준 약도를 보며 겨우 찾아갔죠. 작업실이 있다는 건물 앞.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고 간판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아카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3층, 4층을 지나 마침내 한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여기가 맞다는 것을. 아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악보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음반 재킷들이 붙어 있었죠. 아카리는 준비해온 한국어 문장을 읽었습니다.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작곡가는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일본인 여성이 갑자기 찾아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죠. 아카리는 CD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어온 문장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작곡가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는 아카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통역 앱을 통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30분간의 대화 끝에 작곡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를 자격이 없다고.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의 정서, 한국인의 애환이 담긴 곡이라고. 단순히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노래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 아카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카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그리고 몸짓으로.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이 노래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하지만 작곡가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아카리. 아카리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울까지 와서 거절당하다니.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하지만 아카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기적이 아카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동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카리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절당한 다음 날 아침. 아카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죠.
노래방이 어디 있냐고. 몸짓과 노래방이라는 단어로 간신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작은 노래방이 있다고. 아카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행복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붙은 2층 건물. 계단을 올라가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이 반겼습니다. 사장은 일본어를 전혀 못했지만 아카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죠. 요금을 계산기로 보여주고 방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소파, 오래된 마이크. 하지만 아카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카리는 가방에서 CD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노래방 기계에는 당연히 이 곡이 없었으니까요. 원곡이 흘러나왔고 아카리는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같은 노래만 반복했습니다. 노래방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을 때 아카리는 이미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물을 가져다 주며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왜 계속 같은 노래만 부르냐고. 아카리는 메모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절박함은 통했던 것이죠. 그날부터 아카리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노래방 문을 열고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고 다시 저녁 6시까지 노래했죠. 하루 6시간 같은 노래만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노래방 사장이 옆방으로 아카리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죠.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로 노래방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금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아카리의 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청년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아카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노래는 단순히 음정만 맞추는 게 아니라 호흡과 감정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이 노래는 배가 아닌 진심으로 부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아카리는 민수의 지도를 받으며 다시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래방 사장은 아카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요금을 반값으로 깎아주고 가끔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다 주었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사장은 아카리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래방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민수가 모셔온 보컬 트레이너였습니다. 트레이너는 아카리의 노래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음은 아직 서툴지만 감정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한국 소리의 진짜 맛을 살리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흡을 바꿔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더 길게, 더 깊게. 아카리는 트레이너에게 한국 전통 음악의 호흡법을 배웠습니다. 판소리처럼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 끝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아카리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트레이너는 노래방을 찾아와 아카리를 지도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죠. 그저 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카리의 노래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죠.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가끔 억양이 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카리는 배가 아닌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서, 애환과 기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 이 모든 게 아카리의 목소리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래방 사장과 민수, 그리고 트레이너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카리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죠. 노래가 끝나자 세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은 한국어로 뭐라 말했고 민수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제 됐다고, 아카리는 한국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아카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간 명동의 작은 노래방에서 아카리는 기술이 아닌 마음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발음이 아닌 진실한 감정을 담는 법을 익혔죠.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노래는 이제 진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아카리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작곡가님을 찾아가자.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2주 전 거절당했던 그 사무실,
아카리는 다시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CD 케이스 하나뿐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한국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온 지 3주째 되는 날, 아카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홍대 작업실까지 가는 지하철은 아직 운행 전이었고 첫 차는 5시 30분이었죠. 아카리는 어둠 속을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명동거리는 아직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건물 앞, 아카리는 계단 앞에 앉았습니다. 작곡가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죠.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2주 전 아카리를 거절했던 바로 그 작곡가였죠. 아카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작곡가는 아카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역 앱으로 들은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서울에 있었냐는 물음이었죠. 아카리는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달라고. 작곡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기다렸을 아카리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실 안. 2주 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아카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부르고 싶다면 불러보라고.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 소용없다고. 아카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달랐습니다. 2주 전에 아카리는 원곡을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발음을 맞추려 하고 음정을 정확히 내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동 노래방에서 배운 호흡, 민수가 알려준 한국어의 정서, 트레이너가 가르쳐준 깊은 울림. 그리고 무엇보다 2주간 서울거리를 걸으며 느낀 한국의 정서. 이 모든 게 아카리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작곡가는 처음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죠. 하지만 1절이 지나고 후렴구가 시작될 무렵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아카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기 때문이었죠. 일본에서의 실패, 서울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이 노래를 향한 간절함. 모든 게 노래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작업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작곡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는 말이 침묵 끝에 나왔습니다. 아카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걸까요? 하지만 작곡가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이 노래는 문화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또다시 거절이었습니다. 발음도 나아졌고 감정도 살아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였죠. 한국의 정서, 한국의 문화. 그것까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노래를 진정으로 소화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카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주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작곡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노래는 잘 부르고 있지만 이 곡의 배경과 의미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 노래인데 외국인이 부르기엔 더욱 어렵다고. 아카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2주나 연습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니. 하지만 아카리는 몰랐습니다. 작곡가가 문 뒤에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는 감동받았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 노래를 소화할 수 있다니. 하지만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에게도 원곡 가수에게도 소중한 곡이었고 함부로 내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작곡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동 노래방 사장이었습니다. 그 일본 여자를 아냐는 물음이었죠. 사장은 말했습니다. 2주간 매일 같은 노래만 부르던 일본 여자, 진심으로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자신도 단골 손님들도 모두 감동받았다고. 전화를 끊고 작곡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카리의 노래가 이미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노래방 사장뿐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도, 보컬 트레이너도, 게스트하우스 주인도, 아카리를 도운 모든 사람이 아카리의 진심에 감동받았던 겁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아카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작곡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창을 열었죠. 그리고 한국의 원곡 가수께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본 가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날 밤 서울 어딘가에서는 아카리가 홀로 울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아카리를 향한 기적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한 아카리. 아카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오디션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서울에서만 3주를 보냈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카리는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게스트하우스 로비에 있던 공용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새 메일 한 통. 발신자는 모르는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 아카리는 급히 통역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문장을 읽는 순간 아카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메일은 한국의 원곡 가수와 작곡가 팀이 함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작곡가가 아카리의 사연을 전했고 원곡 가수가 직접 이메일을 쓴 거였죠. 이메일에는 아카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3주간 서울에 머물며 노래를 배운 이야기, 명동 노래방에서 매일 연습한 이야기, 그리고 진심으로 이 노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처음엔 우려가 많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를 외국인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하지만 아카리가 보여준 진심과 노력을 보며 음악은 정말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리메이크를 허락합니다. 아카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아카리는 울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 달려왔지만 아카리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주간의 시간, 수없이 거절당한 날들, 명동 노래방에서의 땀과 눈물, 낯선 한국어와 씨름하던 밤들. 모든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국의 원곡 가수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노래는 한국인의 아픔과 기쁨이 담긴 것이니까요. 하지만 작곡가로부터 아카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메일에는 조건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번안할 때도 노래의 정서를 해치지 말 것. 그리고 한국어 원곡의 일부는 그대로 살려줄 것. 아카리는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카리는 노래방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민수와 트레이너에게도 연락했죠.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노래방 작은 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카리는 그들에게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었고 민수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은 소주를 가져왔고 주인 아주머니는 떡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자리였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아카리는 일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도쿄는 한밤중이었지만 사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에 사장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해냈다는 감동이 목소리에 묻어났죠. 회사는 즉시 음원 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곡자를 섭외하고 녹음 스튜디오를 예약했죠. 하지만 오디션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카리는 그 일주일을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죠. 민수와 트레이너는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료가 된 거죠. 일주일 동안 아카리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한국어 파트의 발음을 완벽하게 다듬었고
일본어로 번안된 가사도 원곡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수없이 고쳐 불렀습니다. 홍대 작업실의 작곡가도 몇 번 찾아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아카리를 거절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죠. 그는 아카리에게 이미 이 노래의 주인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명동 노래방에서 마지막 연습을 마친 아카리는 모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감사하다는 마음만큼은 확실히 전달되었습니다. 사장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죠. 행운을 빈다는 의미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3주 전 처음 걸었던 명동 거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아카리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고향이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 민수와 노래방 사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민수는 손을 흔들며 꼭 성공하라고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 아카리는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을 넘는구나. 3주간의 서울 생활. 그것은 단순히 노래를 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기적을 경험한 시간이었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일본 무대에서 이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 과연 일본 청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운명의 무대가 아카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14일. 일본 전국 생방송 오디션 도전. 일본의 목소리 본선. 도쿄 시부야 NHK홀. 4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카메라 5대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일본 가요계의 거장들이 앉아 있었죠. 유명 프로듀서, 베테랑 작곡가, 그리고 전설적인 엔카 가수. 이날 본선에는 20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예선을 통과한 실력자들이었고 각자의 꿈을 안고 무대에 섰죠. 아카리는 16번째 순서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아카리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죠. 회사 사장이 격려했지만 아카리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대 감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가사 부분은 빼는 게 어떻겠냐고. 청중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심사위원석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방송 전 회의에서 프로듀서가 아카리의 곡목을 보고 난색을 표했죠. 한국 노래라니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카리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부분은 절대 빼지 않겠다고. 그것이 이 노래의 정체성이고 서울에서 배운 진심이 담긴 부분이니까요. 아카리는 죄송하지만 원곡 그대로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대 감독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15번째 참가자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회자가 아카리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아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카리를 비췄고 400명의 시선이 아카리에게 쏠렸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곡을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아카리는 한국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노래라는 말에 놀란 반응이었죠. 심사위원석에서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다른 심사위원은 팔짱을 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아니, 어쩌면 이미 부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카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에서의 3주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동 노래방의 낡은 마이크, 민수의 따뜻한 격려, 트레이너의 세심한 지도, 그리고 원곡 가수의 허락. 모든 것이 이 한 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은 한국어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도 표정을 굳혔죠. 낯선 언어가 홀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카리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언어는 몰랐지만 감정은 전해졌죠. 애환과 기쁨이 뒤섞인 복합적인 정서, 삶의 고단함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해악,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관객들은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해했죠.
한 중년 여성 관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였죠. 심사위원석의 베테랑 프로듀서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1절이 지나고 후렴구 아카리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객석 400명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인데 왜인지 빠져들고 있었죠. 2절 일본어로 번안된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어와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섞였고 두 나라의 정서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다시 한국어로 돌아왔습니다. 아카리의 목소리가 홀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마지막 여운이 길게 이어졌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침묵. 2초, 3초, 4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객석 뒤쪽에 한 남성이었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자 마치 물결처럼 1명, 2명, 10명.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10초, 20초, 30초. 기립박수였습니다. 4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40초간 이어진 박수. NHK홀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였습니다. 심사위원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프로듀서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전설의 엔카 가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카리는 무대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감격해서. 3주간의 서울, 수없는 거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조정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내보낼 것인가? 편집해야 하는가? 하지만 방송국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내보내라고. 일본 방송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편집 없이 전국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것. 그날 밤 일본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감동의 메시지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이 통했다는 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고백, 음악은 정말 국경이 없다는 깨달음. 진심 어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심사 결과. 아카리는 당당히 1위로 우승했습니다. 금기를 깬 무명 가수. 한국 노래로 일본을 감동시킨 기적. 이날 이후 일본 음악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무너졌고 문화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시작에는 28살 무명 가수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그날의 무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이은 노래. 음악은 정말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2005년 5월 15일. 오디션 방송 다음 날, 일본은 뒤집혔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아카리의 사진이 실렸고, 인터넷 게시판은 그 무대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감동이었다는 찬사, 음악의 힘을 다시 느꼈다는 고백, 눈물을 흘렸다는 솔직한 감상평. 하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를 일본 방송에서 내보낸 것에 대한 비난, 전통을 무시했다는 지적, 상업적 전략이라는 의심. 아카리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논란이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달랐습니다.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디션 우승 3일 후, 아카리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동 노래방 사장님께, 민수에게, 보컬 트레이너에게,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원곡 가수께.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로비에 수십 명의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이미 그 무대 영상을 접했던 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카리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다시 뉴스에 나갔고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명동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이미 뉴스를 봤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한국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달려왔습니다. 대학 수업을 마치고 곧장 온 거였죠. 그는 아카리를 보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트레이너도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제 그들은 가족 같았습니다. 작은 노래방 방에서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일본 오디션 무대에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사장님은 소주잔을 들었고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음악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증명이었죠. 그날 저녁, 아카리는 서울의 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원곡 가수가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20년 넘게 무대에 선 전설적인 소리꾼. 스튜디오 문을 열자 단아한 인상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통역사가 함께 있었지만 말은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원곡 가수는 아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고.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라고. 아카리는 울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원곡 가수는 아카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수 쓴 악보였습니다. 이 노래의 원본 악보에 친필 사인과 함께 격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아카리는 그 악보를 소중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음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을 거쳐서였지만 마음은 바로 통했습니다. 노래의 의미에 대해, 무대에 서는 마음가짐에 대해, 그리고 음악이 주는 위로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원곡 가수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이 노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음악이 가진 진짜 힘이라고. 아카리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2005년 6월, 아카리의 첫 정규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당연히 그 노래였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특별한 버전이었죠. 앨범은 발매 첫 주에 10만 장이 팔렸습니다. 아카리의 이전 앨범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음반 시장에도 수입되어 판매되었고 한국 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가수의 노래를 한국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 그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음악 차트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한국 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몇몇 한국 가수들이 일본 차트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단번에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편견은 있었고 장벽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꼬는 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아카리가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아카리는 서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5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티켓은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공연장에는 한국 팬들이 가득 찼습니다. 명동 노래방 사장님도, 민수도, 트레이너도,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도 모두 객석에 앉아 있었죠. 아카리는 무대에 올라 먼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일본어로, 때로는 두 언어가 섞여서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언어의 장벽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음악만이 흐를 뿐이었죠. 공연 중간 아카리는 이야기했습니다. 4개월 전 서울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린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이 거리를 헤맸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도와주었고 그 덕분에 지금 여기 서 있다고.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만든 노래라고. 객석에서 환호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앙코르 무대. 아카리는 원곡 그대로를 불렀습니다. 한국어로만 된 순수한 원곡을 5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NHK홀에서의 그 기립박수처럼 음악은 정말로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취재하러 갔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로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아카리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 노래에 집착했냐고. 일본 노래를 불렀어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음악에는 국적이 없다고. 좋은 노래는 어디서 왔든 좋은 노래라고. 그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자신도 배웠다고.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면 길은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였습니다. 2006년 아카리는 한일문화교류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양국을 오가며 공연을 하고 젊은 음악가들을 격려하는 역할이었죠. 그 무렵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의 시작이었죠. 물론 아카리 혼자 만든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연작은 문이 더 큰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07년 아카리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노래 한 곡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 작곡가와의 협업곡도 있었습니다. 음악 산업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아카리를 종종 만났습니다. 취재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죠. 2010년 어느 날 서울 명동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카리는 혼자 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거리에 오냐고. 아카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온다고. 자신의 시작점이니까. 우리는 함께 그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5년 전 그곳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장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죠. 사장님은 아카리를 보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말도 잘 통했습니다. 아카리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날도 아카리는 그 작은 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노래를. 하지만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자유로웠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악의 힘에 대해, 국경을 넘는 감동에 대해, 그리고 진심의 가치에 대해.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공연이 열렸습니다. 양국의 대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였고 아카리도 당연히 초대되었습니다. 그날 무대에는 한국의 원곡 가수도 함께 섰습니다. 10년 만의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곡 가수가 한국어로 부르고 아카리가 일본어로 화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객석에는 양국 국민 5,0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10년 전 한 무명 가수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 양국의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때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카리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8살이 된 지금도 무대에 서고 노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고 역사적 문제도 남아있죠. 하지만 문화 교류만큼은 활발합니다. K-팝이 일본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고 일본 음악도 한국에서 사랑받습니다. 그 흐름의 시작점 어딘가에 2005년 5월 14일 밤에 그 무대가 있습니다. 한 무명 가수가 금기를 깨고 한국 노래로 일본을 감동시킨 그날.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진심은 언어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28살 스즈키 아카리. 그녀가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음악을 향한 진심, 문화를 넘어서는 용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감동의 힘.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날의 40초간 기립박수를 기억합니다. NHK홀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눈물 흘리는 관객들의 모습, 그리고 무대 위에서 울고 있던 한 가수의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오디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이 제가 20년간 지켜본 한 무명 가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동 소식통이 전해드렸습니다.